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 집합 속에서 토픽을 찾는 텍스트 분석 기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대한 양의 텍스트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문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 문서마다 문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달려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문서를 대표하는 이러한 간단한 설명을 우리가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토픽은 단어 주머니로 정의가 됩니다. 단어 주머니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단어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단어 주머니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픽 모델링의 결과물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리스트가 되고 이 단어 리스트를 통해서 문서 내에 존재하는 토픽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토픽 모델링에서 문서는 토픽의 혼합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여러 다양한 토픽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픽은 또 단어의 혼합체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픽은 단어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뉴스 기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를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냐 하면요. 정치 토픽은 30%고 경제 토픽은 70%로 구성되어 있다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토픽에서는 대통령, 정부, 국회, 예산과 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제 토픽은 환율, 이자율, 부동산, 실업률, 예산과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서 내에는 여러 개의 토픽이 혼재를 하게 되고 보통 이러한 토픽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대표하는 토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토픽 모델링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단어는 토픽 간의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도 정치 토픽에 있는 예산이라는 단어하고 경제 토픽에 있는 예산이라는 단어가 서로 중복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두 토픽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일반적인 군집부성과 구별되는 토픽 모델링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여러 다양한 토픽들로 구성이 되고 토픽은 또한 여러 단어들로 구성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다면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문서에 어떤 토픽들이 포함될지는 토픽의 확률 분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어떤 토픽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이 될지는 단어 주머니에 포함된 단어의 확률 분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토픽 모델은 토픽과 단어의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확률적 절차를 정의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생성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문서에 포함된 주제의 구성 비율과 각 주제별로 단어가 선택될 확률을 알고 있으면 특정 토픽들로 구성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토픽으로부터 단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로부터 문서를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먹이에 관한 글을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먹거리라는 두 개의 토픽만 있고 각 토픽별 단어 발송 확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토픽 모델에 따르면 문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서에 대한 토픽의 개수하고 구성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먹거리라는 두 가지 토픽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두 주제가 4대 6의 비율을 갖는 문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서에 포함될 단어의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7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문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토픽과 먹거리 토픽이 4대 6의 비율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7개의 키워드 가운데 3개는 반려동물 토픽에서 나와야 되고
4개는 먹거리 토픽에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문서에 포함될 단어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각 토픽으로부터 반복해서 추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토픽으로부터 전체 단어 개수의 40%에 해당하는 단어를 반려동물 토픽 내에 단어 발생 확률에 따라서 추출하고, 먹거리 토픽으로부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단어를 먹거리 토픽 내에 단어 발생 확률에 따라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어는 반려동물 토픽으로부터 29%의 확률로 cute란 단어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단어는 먹거리 토픽으로부터 30%의 확률로 fish란 단어가 선택이 돼서 역시 문서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다시 반려동물 토픽으로 와서 29%의 확률로 kitten이란 단어가 선택되고, 네 번째 단어는 먹거리 토픽으로부터 30%의 확률로 eat란 단어가 선택이 돼서 문장에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반려동물 토픽으로부터 14%의 확률로 play란 단어가 선택이 되고, 여섯 번째 단어는 먹거리 토픽으로부터 30%의 확률로 다시 fish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는 먹거리 토픽으로부터 20%의 확률로 milk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단어들이 차례대로 모두 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토픽으로부터 이렇게 3개의 단어가 추출이 되고, 또 먹거리 토픽으로부터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단어들은 각각 전체 문서의 43%와 57%를 차지하는 그런 토픽 구성 비율을 갖게 됩니다. 추출된 단어로 이제 문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출한 단어를 쭉 나열하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토픽 모델로부터 생성되는 문서는 이런 단어 주머니가 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문서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 cute, kitten, 그 다음에 play 이러한 단어들은 반려동물 토픽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fish, eat, fish, milk 이런 단어는 먹거리 토픽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그들이 먹는 먹거리, 먹이에 관한 글이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위해서 2개의 토픽과 각 토픽당 5개의 단어로 한정을 하였지만은 이러한 문서 생성 과정은 수십 개의 토픽과 수백 개의 단어 또는 그 이상으로 쉽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토픽에 대한 분포를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을 갖는 서로 다른 문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의 구성 비율을 달리 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예에서 병원 토픽이 추가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반려동물 토픽하고 병원 토픽이 동일한 비중으로 결합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문서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내용의 글이 될 겁니다. 또는 먹거리 토픽하고 병원 토픽을 동일한 확률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음식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가는 내용의 글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토픽 모델은 각 토픽을 개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토픽 간 결합을 통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토픽은 문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서를 계량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문서가 다른 문서와 얼마나 유사한지는 토픽 구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봄으로써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토픽 모델을 이용해서 글을 쓰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문서를 성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문서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그러한 모델링 방법을 역순으로 적용해서 이미 존재하는 문서로부터 그 안에 포함된 토픽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LDA 알고리즘은 대규모의 문서 집합으로부터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을 발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3개의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괄호하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LDA를 이용을 해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LDA는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으로 써있는 이탈릭체 단어는 토픽 A로 분류를 하고 빨간색으로 써있는 밑줄 쳐진 단어는 토픽 B로 분류를 합니다.
LDA는 토픽을 단어 주머니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단어 주머니에 포함된 단어들이 문서를 설명하는 토픽이 됩니다. 괄호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은 그 단어가 어떠한 토픽과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 A는 adopt, kitten, puppy, cute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단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픽 A는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토픽 B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보시면은 egg라든가 fish라든가 milk라든가 breakfast 뭐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단어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단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A, 토픽 B는 각각 반려동물, 먹거리로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픽과 단어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LDA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문서가 어떠한 토픽들로 구성되는지 알 수가 있고, 각 단어가 토픽에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본다 그러면은 문서 1은 토픽 A로부터 추출된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토픽 A입니다. 문서 2 같은 경우는 토픽 B로부터 추출된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토픽 B가 되죠. 반면에 문서 3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A와 토픽 B가 섞여 있습니다. 총 7개의 단어 중에서 토픽 A로부터 온 단어가 3개가 있고 토픽 B로부터 온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A의 비중은 7분의 3이고 토픽 B 비중은 7분의 4입니다. 그래서 문서 3은 7분의 3의 토픽 A와 7분의 4의 토픽 B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단어가 토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단어 개수에서 각 토픽별 비중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픽 A 같은 경우에는 전부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의 단어 중에서 adopt라는 단어가 한 번 출연하니까 7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kitten이라는 단어는 2번 출연하기 때문에 7분의 2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puppy라는 단어는 한 번 출연하니까 7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cute라는 단어는 2번이 출연하기 때문에 7분의 2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play라는 단어는 한 번 나타나니까 7분의 1로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비중을 토픽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토픽 B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토픽 B를 구성하는 단어는 모두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단어 중에서 it는 3번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또 여기에 있죠. 그래서 10분의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fish라는 단어도 3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3의 비중을, egg는 한 번 출연하니까 10분의 1의 비중을, milk는 2번 출연하니까 10분의 2의 비중을, 그리고 breakfast는 한 번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10분의 1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토픽 B에서 이러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비율을 갖는 단어는 그만큼 자주 출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토픽과 관련성이 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at란 단어는 breakfast란 단어보다 더 이 토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LDA를 이용한 토픽 모델링은 결국은 단어를 토픽에 할당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단어 토픽 할당을 통해서 각 토픽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단어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각 문서의 토픽 구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LDA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수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토픽의 개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토픽의 개수는 분석자가 결정을 합니다. 분석자가 자신의 분석 목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토픽의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각 단어를 무작위로 K의 토픽 가운데 하나에 할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 단어를 토픽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초기회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된 초기회를 아래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갖고 최적의 단어 토픽 할당을 찾아내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각 단어를 K개 토픽의 무작위로 할당함으로써 토픽 내의 단어 분포와 문서의 토픽 구성에 대한 초기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초기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각 단어 W에 대해서 2개의 확률을 계산을 해갖고 이 확률을 토대로 해서 소속 토픽 T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2개의 확률의 첫 번째 확률은 문서 D에서 토픽 T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토픽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서 해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토픽 T에 할당된 단어들이 문서 D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크다는 것은 현재 문서 내에서 그 토픽이 주 토픽으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확률은 토픽 T에 할당된 단어들 가운데서 단어 W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해당 토픽에서 지금 할당하고자 하는 단어의 비중이 크고 그 역할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확률을 곱해갖고 그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토픽 T로 업데이트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확률을 곱한 값은 문서 D에서 토픽 T가 단어 W를 생성한 비율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문서 D에서 토픽 T가 단어 W를 생성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이 단어 W가 토픽 T로 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내에서 토픽의 비중을 나타내는 이 확률은 계산하게 되면 문서 내 다른 단어들이 토픽 T에 많이 할당되어 있을수록 해당 단어는 토픽 T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픽 T에서 해당 단어의 비중을 나타내는 이 확률은 토픽 T에 할당된 전체 단어 중에서 해당 단어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 단어는 토픽 T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한 문서 내에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큰 단어들은 같은 토픽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이 기준에 의해서 문서 내에 일단 지배적인 토픽이 형성이 되면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 토픽에 쏠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중 현상은 이 두 번째 확률에 의해서 완화가 됩니다. 이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 토픽에 할당되는 단어가 많아질수록 해당 토픽은 새로운 단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토픽의 수속 단어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후보 단어의 토픽 내 점유율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할당된 단어가 얼마 없는 토픽은 새로운 단어를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토픽은 새로운 단어를 포함시킬 여력이 작아지게 되고 규모가 작은 토픽에는 새로운 단어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기준에 의해서 서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끼리 적당한 크기의 토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갖고 안정화가 되면은 최적 토픽 할당을 우리가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정화된 최종 토픽 할당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토픽에 할당된 단어들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각 토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단어를 추출할 수가 있고 각 문서 내에서 각 토픽과 관련된 단어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문서의 토픽 구성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DA 알고리즘을 통한 토픽 할당 과정을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3개의 문서는 이와 같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DA를 이용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먼저 토픽의 개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2개의 토픽을 추출하겠습니다. 토픽 개수가 결정되면 LDA는 모든 단어를 임의의 토픽으로 할당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2개의 토픽을 각각 A와 B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3개의 문서에 포함된 모든 단어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2개의 토픽 A 또는 B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2번 나타나면 동일한 단어라도 서로 다른 토픽에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어 fish는 문서 2에서는 토픽 B에 할당되었으나 문서 3에서는 토픽 B뿐만 아니라 토픽 A에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LDA는 이러한 현재의 토픽 할당을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문서에 포함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토픽을 재할당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서 3에서 토픽 A로 할당되어 있던 이 fish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두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토픽 재할당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 내에서 토픽의 비중을 살펴보면 문서 3에 있는 단어들은 토픽 A와 토픽 B로 50대 50의 동일한 비중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3에서 토픽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문서 3에서 토픽 B가 발생할 확률은 모두 6분의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 소속을 정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단어 fish는 어느 토픽으로도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픽 내에서의 fish의 비중을 살펴보면 토픽 A에는 3개의 문서로부터 추출한 7개의 단어 가운데 fish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픽 A에서 단어 fish가 발생할 확률은 7분의 0이 됩니다. 반면에 토픽 B에는 9개의 단어 중에서 2개의 단어가 fish입니다. 그래서 토픽 B에 단어 fish가 포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fish는 토픽 B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문서 3에서 fish가 토픽 A로 배정될 확률은 0으로 계산이 되는 반면에 토픽 B로 배정될 확률은 9분의 1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문서 3의 fish는 토픽 B에 속할 가능성이 토픽 A에 속할 가능성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서 내의 모든 단어에 대해 소속 토픽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어들의 소속이 안정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셋은 뉴스 기사 데이터셋으로서 텍스트 데이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패키지를 일단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 agNews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뉴스 기사 텍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비교적 양이 적은 테스트 데이터만을 다운로드해서 예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플릿 인수에다가 테스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만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한 데이터셋을 뉴스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모두 7,600개의 뉴스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의 열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열인 클래스 열에는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인 타이틀 열에는 뉴스 기사의 제목이 보관되어 있고요. 마지막 열인 디스크립션 열에는 뉴스 기사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몇 개씩의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1900개씩의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비즈니스, 사이테크, 스포츠, 월드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픽 모델스 패키지의 LDA 함수를 이용해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LDA 함수는 TM 패키지를 이용해서 생성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클래스의 문서 용어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뉴스 기사 데이터셋을 문서 용어 행렬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데이터셋을 코퍼스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일입니다. 사용할 패키지인 tm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tm 패키지의 vcorpus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코퍼스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코퍼스 객체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이 세 번째 열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디스크립션 열을 우리가 불러들여 갖고 그 세 번째 열만을 코퍼스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벡터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벡터 소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벡터 소스 함수의 데이터 프레임의 세 번째 열인 디스크립션 열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벡터 형태로 데이터가 읽어드려지고 그것이 vcorpus 함수를 통해서 코퍼스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그 결과를 제가 doc스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doc스의 내용물을 보시면은 7600개의 다큐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코퍼스 객체로 잘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러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코퍼스 객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세 번째 행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코퍼스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URL을 제거를 하고 불용어를 처리하고 문장 보호를 삭제하고 숫자를 제거하고 공백을 삭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정제 작업을 위해서 제가 두 개의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불용어를 보완을 해서 myStarBoard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먼저 myRemove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갖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고요. 두 번째 패턴 인수에는 정규 표현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텍스트에서 패턴을 식별을 한 다음에 그 식별된 패턴을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합니다. 이걸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결국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myRemove 함수는 주어진 패턴을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함수는 toSpace 함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텍스트를 받고 두 번째 인수의 패턴의 정규 표현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그 정규 표현식으로 지정된 부분을 찾아갖고 스페이스로 대체해주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저 두 개의 함수를 일단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데이터 정제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텍스트의 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바꾼 결과를 다시 doc스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요. tmap 함수를 이용해서 그 변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코퍼스 객체를 지정을 하고 toRow 함수를 이용해서 소문자로 바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트 트랜스포머 함수가 필요합니다. 컨텐트 트랜스포머 함수로 toRow 함수를 감싸 갖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toRow 함수는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변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저 tmap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 함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텐트 트랜스포머란 함수로 감싸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URL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URL을 삭제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저 myRemove 함수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myRemove 함수에다가 인수로 URL을 정규 표현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URL의 정규 표현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강사에서도 종종 사용했던 이러한 패턴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yRemove 함수를 통해서 URL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URL 말고 www로 시작하는 그러한 웹사이트 주소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어를 처리하겠습니다. 불용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불용어 리스트를 일부 만들어 놨는데요. 이 만들어진 불용어 리스트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용어 리스트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불용어가 삭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갖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텍스트를 처리하는 전처리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전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불용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불용어 리스트를 기존의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불용어 리스트에 추가를 해서 MyStarBuzz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yStarBuzz 있는 걸 쭉 보시면은 first, second, 1, 2, 3, 4, another, last, list 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요일명 Mon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Tuesday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용어 리스트를 한번 제가 적어봤고요. 저 불용어 리스트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tmap 함수의 변환 함수로서 removeWord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emoveWord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단어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할 단어는 제가 정의한 MyStarBuzz라는 불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성했던 이 toSpac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일부 문자들은 제가 스페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부 문자라는 것은 이런 콜론이라든가 세미콜론 또는 슬래시 혹은 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볼 거고요. 또는 요 텍스트에는 이러한 그 백슬래시 2개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스페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점, 세미콜론, 콜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콜론, 세미콜론을 한 칸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구두점을 지우는 remove 펑츄에이션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붙어버립니다. 단어가 붙어버리면은 이런 의미 없는 단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작업에서 저 단어들은 제대로 분석에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점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페이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분리된 단어로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oSpace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문장 부호들을 스페이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docs라는 변수에다 똑같이 저장을 할 거고요. toSpac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콜론을 스페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미콜론도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도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가 2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백슬래시 2개를 바꾸기 위해서는 escape 코드가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점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escape 코드를 2개를 친 것처럼 이 백슬래시 2개를 바꾸기 위해서는 2개의 escape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로 바꾸는 작업을 다 마쳤고요.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장부호라든가 숫자라든가 빈 여백들을 이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문장부호 먼저 삭제를 해볼까요? remove punctuation 함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장부호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변환 함수 중에 remove numbers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걸 이용해서 숫자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변환 함수 중에서 strip white space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백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앞뒤의 공백은 우리가 trim WS라는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되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역시 TMMap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트 트랜스포머 함수의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내용물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런 변환 작업이 다 끝난 그러한 텍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핏 봐도 지금 많은 부분이 변환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그래서 잘 변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코퍼스로부터 이제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문서 용어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우리가 dt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7,600개의 문서로부터 지금 단어가 2319개가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 이름을 지금 뉴스 기사의 아이디로만 되어 있는 이 행 이름을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명과 아이디를 같이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픽 모델링을 할 때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는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문서명에 그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명을 같이 넣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토픽 모델링으로부터 추출한 토픽과 실제 뉴스 기사 카테고리 간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토픽 모델링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진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데이터셋에 토픽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잠재된 토픽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에 알려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토픽 모델을 수행한 후에 토픽이 얼마나 잘 추출되었는지는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테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집어넣어 갖고 나중에 토픽 모델링의 결과와 분석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전처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 이름을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로우 네임즈 함수를 이용해서 행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하고 카테고리명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페이스트 제로 함수를 이용해서 행의 이름을 지금 부여를 했는데요. 로우 네임즈 함수를 통해서 우리 기사의 아이디가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등록되어 있는 기사의 카테고리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는 아이디만으로 행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아이디 옆에 실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토픽 모델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토픽 모델링을 통해 뉴스 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토픽 모델스 패키지의 LDA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토픽 모델스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겠습니다. LDA 함수를 통해서 생성한 토픽 모델의 결과를 news.ld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LDA 함수는 많은 인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기본값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중요한 인수 몇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tm 패키지로부터 생성된 문서 용어 행렬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픽의 개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기사는 실제로 4개의 캐테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개 캐테고리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픽도 4개를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메서드 인수에는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을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VEM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깁스 방법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깁스 방법은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으로 토픽을 할당을 합니다.
그 위에 추가적인 인수를 이제 컨트롤 인수에다 적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깁스 샘플링과 관련된 그러한 인수들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적습니다. 일단 시드 넘버를 적어 갖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번인이란 인수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TR, 이터레이션 인수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n이라는 인수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번인이라는 인수는 예를 들면 번인에다가 1000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 1000번의 실행 결과는 버리게 됩니다. 깁스 샘플링의 초기 단계는 분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안정한 샘플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2단계에 생성된 결과는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000번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뜻으로 번인 인수에다가 100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인수에 1000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샘플링을 1000번 반복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thin 인수에다가 예를 들어 100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100개 단위로 매 100번째 결과가 다음 샘플링 후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인접한 샘플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독립 샘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thin 인수를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LDE 함수를 실행하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생성된 결과의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은 LDE 깁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토픽 모델스 객체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서별로, 여기서는 뉴스 기사가 되겠죠. 뉴스 기사별로 대표 토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opic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topic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생성한 토픽 모델 객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토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처음 5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5개의 뉴스 기사의 대표 토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3번 토픽이고, 두 번째 기사는 4번 토픽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사는 2번 토픽이고, 네 번째 기사는 4번 토픽이고, 이런 식으로 각 뉴스 기사별로 대표 토픽이 만들어집니다. 토픽 모델링에서 문서는 하나의 토픽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대표 토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개의 수많은 토픽들이 사실은 나오는데 그 토픽들이 구성 확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토픽이 모두 발생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하나가 지금 대표 토픽으로 선정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topics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이 토픽들은 그런 그 여러 개의 그 가능한 토픽 중에서 가장 배정 확률이 높은 그러한 토픽을 출력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4개 토픽별로 우리가 문서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함수에다가 이 topics 함수의 결과를 인수로 넘겨주면은 그 분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픽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토픽에 첫 번째 토픽에는 2109개의 기사가 할당이 됐고, 두 번째 토픽에는 2031개, 세 번째는 1808개, 네 번째는 1652개의 토픽이 할당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가 4개 토픽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erms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토픽별로 연관성이 높은 대표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erms 함수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news.lda 객체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할 단어의 개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토픽별로 상위 10개의 대표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토픽에는 연관성의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전체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가운데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단어가 토픽별 대표 단어입니다.
지금은 상위 10개를 뽑아갖고 해당 토픽의 대표 단어로 한번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각 토픽별로 함께 묶여있는 단어를 보면은 토픽이 잘 추출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 1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은 프레지던트라든가 거버먼트라든가 이라크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픽은 그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월드라는 국제 정세에 관련된 그러한 토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픽 2를 보시면 게임이란 단어라든가 팀이란 단어라든가 아니면 뭐 시즌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명백히 스포츠와 관련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토픽 2는 스포츠 관련 토픽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픽 3 같은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보시면 컴퍼니라든가 뭐 프라이스라든가 스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로 미뤄볼 때 이 토픽 3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러한 토픽으로 보입니다. 토픽 4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그 사이, 테크,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러한 토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토픽이 비교적 잘 추출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토픽 모델링 결과 생성된 이 토픽 모델스 객체에는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많은 슬롯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슬롯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베타 슬롯과 이 감마 슬롯입니다. 이 2개의 슬롯이 토픽 모델링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단어와 토픽과 문서 간의 관계가 있었죠. 문서는 토픽으로 구성되고 토픽은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단어들이 모여서 토픽을 만들고 토픽이 모여서 문서를 만들게 되죠. 그런 단어, 토픽, 문서 간의 관계에서 이 베타 슬롯은 단어와 토픽 간의 관계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베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행에는 토픽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4개의 토픽이 있죠. 그 다음에 열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319개. 그래서 그 각 단어별로 토픽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확률이 이 베타 슬롯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슬롯에는 문서 토픽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감마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행에는 7600개의 행이 있고 열에는 4개의 열이 있습니다. 이 7600개의 행은 7600개의 뉴스 기사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문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열은 토픽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각 뉴스 기사가 각 토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률을 이 감마 슬롯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베타 슬롯과 감마 슬롯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타 슬롯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픽 모델 객체의 베타 슬롯이 제공하는 단어 토픽 확률은 각 토픽으로부터 특정 단어가 생성될 확률, 다시 말해서 특정 단어가 각 토픽에서 출현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자, 베타 슬롯에는 로그 값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5개의 단어가 4개의 각 토픽에서 발생한 확률을 한번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1, 2, 3, 4는 우리 토픽 1, 2, 3, 4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열에 있는 1, 2, 3, 4, 5는 5개의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셀 값은 그 토픽과 단어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확률 값인데, 이거 말씀드린 대로 로그 값이기 때문에 실제 확률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의 확률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토픽과 첫 번째 단어 간의 관련성은 3.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개의 단어만 출력을 했지만은 실제로 열에는 2319개의 단어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토픽의 옆으로 2319개의 단어가 나란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각 토픽과 조금씩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들이 대부분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토픽별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단어를 추출해서 이들의 분포를 그래프 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tidy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베타 확률 행렬을 한 행에 하나의 토픽, 하나의 단어씩 배치되는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tidy 텍스트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idy 함수를 이용을 해서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할 텐데요. 그렇게 변환된 결과를 news.term 이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tidy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LDA 객체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출할 매트릭스를 두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 베타 매트릭스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안에 내용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행에 한 단어씩 그 다음에 베타 값과 함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픽이 나오고 단어가 나오고 베타 값이 나오는 그런 타이 텍스트 형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어 여기 AAKASH라는 이 단어는 토픽 1에 포함될 확률이 0.0000313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단어가 토픽 2에 포함될 확률은 0.0000292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토픽별로 단어별로 해당 토픽이 해당 단어를 포함할 확률을 베타란 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토픽별로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상위 5개 단어를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dplyr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의 세트를 우리가 newsterm.tab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타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일단 토픽별로 그룹핑을 합니다. 토픽별로 상위 5개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일단 토픽별로 우리가 그룹핑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 토픽을 그룹 변수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탑n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5개를 추출을 합니다. 베타 값을 기준으로 상위 5개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베타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언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소팅을 해 보겠습니다. 베타 값이 높은 순서대로 소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news.term.tab이라는 지금 만들어낸 이 데이터셋에는 총 20개의 그러한 토픽별 단어들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토픽별로 5개씩을 추출했기 때문에 5 곱하기 4, 20개의 행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토픽별 상위 5개의 단어가 해당 토픽에서 발생할 확률은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서 표현을 하면은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막대도표를 그릴 거고요. 토픽별로 패널을 생성을 해서 패널별로 막대도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텐데요. 지금 사용할 데이터셋은 조금 전에 만들어진 토픽별 상위 5개씩의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각 패널별로 베타 값에 따라서
그 막대가 배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오드 함수를 이용해서 x축을 지정을 합니다. 리오드 함수에 텀을 x축에 넣을 거고요. 단어가 x축에 나오고, 근데 그 단어는 베타 값에 따라서 소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축에는 베타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거고요. fill 인수에다가 팩터 토픽을 지정을 해갖고 토픽별로 색깔이 달리 나오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팩터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저 토픽에는 1, 2, 3, 4가 연속형 변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되는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팩터로 저렇게 만들어 갖고 범주형 변수로 그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우리 ggplot 함수의 초기화는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omcal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막대기를 그릴 겁니다. show.legend에는 false를 지정해 갖고 레전드가 보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패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facetLab 함수를 이용해서 패널을 만들겠습니다. 패널을 만들 때 이름을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paste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다 topic이라는 말을 좀 붙여 볼게요. 안 그러면 1, 2, 3, 4만 찍히니까 모양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topic 다음에 1, 2, 3, 4가 찍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1, 2, 3, 4 대신에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scale 함수를 이용해서 scale 인수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프리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facetLab 함수를 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lab 함수를 이용해서 x축과 y축을 선언하겠습니다. x축에는 단어가 들어갈 거고요. y축에는 확률이 들어갈 건데 이게 word와 topic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베타 슬롯에 있는 값이고요. 그런 다음에 x축과 y축을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코드 플립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픽별로 발생 확률이 높은 상위 5개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베타 값은 단어와 토픽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감마 슬롯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각 토픽을 단어의 혼합체로서 뿐만 아니라 각 문서를 토픽의 혼합체로서 모델링을 합니다. 각 토픽이 문서에 할당된 확률, 다시 말해서 문서의 토픽 구성 비율은 토픽 모델 객체의 감마 슬롯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5개 뉴스 기사가 4개의 각 토픽에 기록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은 문서가 되고 열은 토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문서만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각 문서별로 어떤 토픽에 귀속될 확률이 높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토픽별 뉴스 기사의 발생 확률을 추출해서 뉴스 기사의 실제 카테고리별로 이들의 분포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토픽이 우세한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추출한 토픽과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 간의 관련성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tidy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감마 확률 행렬을 한 행에 하나의 문서, 그 다음에 하나의 토픽씩 배치되는 타입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tidy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된 결과를 news.doc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tidy 함수에 아까 베타 확률에서 추출하듯이 첫 번째 인수에다가 LDA 객체를 지정을 하고요. 매트릭스 인수에다가 감마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행에 문서와 토픽이 나타나고 나란히 감마 확률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첫 번째 뉴스 기사 원 비즈니스라는 것은 토픽 1로 배정될 확률이 0.25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뉴스 기사 이 사이테크는 토픽 1로 배정될 확률이 0.20이라는 뜻이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기사는 토픽 1에 속하는 단어의 25%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고, 이 두 번째 기사는 토픽 1에 포함되는 단어의 20.1%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 뉴스 기사의 실제 카테고리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뉴스 기사가 특정 토픽으로 배정될 확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토픽 모델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픽 모델링에 의해 추출한 토픽과 원래의 뉴스 기사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토픽 모델이 성공적이라면 같은 카테고리 내의 뉴스 기사들은 대부분 대응되는 하나의 토픽으로부터 생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별로 토픽 배정 확률의 분포를 시각화해서 각 카테고리 내에 다른 토픽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 분포를 보이는 토픽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토픽이 존재하면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토픽은 실제 카테고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별 카테고리 내에서 뉴스 기사의 토픽별 배정 확률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정보를 별도의 열로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tidy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eparat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idy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생성한 news.doc 파일을 이용을 해서 열을 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요. 도큐먼트 열이 지금 문서의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같이 있는데 저거를 아이디와 카테고리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열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와 카테고리 열을 분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 열 이름, 카테고리 열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에 사용되는 구분자는 지금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하이픈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다큐먼트 열에 포함되어 있는 저 두 개의 요소가 별도의 열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분리된 걸 볼 수가 있죠. 아이디 열과 카테고리 열이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별로 뉴스 기사의 각 토픽 배정 확률의 분포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gpl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상대 도표를 그려볼 거고요. 첫 번째 인수로 조금 전에 생성한 저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 에스테틱으로 x축과 y축의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일단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토픽을 팩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y축에 들어갈 값으로 감마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의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저 4개의 신문 카테고리별로 색깔이 달리 표현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geonboxplot 함수입니다. 상자 도표를 제가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자의 경계에서는 그레이 50이라는 색깔로 한번 지정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show.legend에다가 false를 지정을 해서 레전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토픽별로 4개의 패널을 만들어서 상자 도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facet wrap 함수를 이용해서 패널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패널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즈 인수는 프리를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Y축의 값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스 함수에다가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X축은 타픽이니까 타픽이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감마 확률이죠. 감마 확률은 결국은 다큐먼트하고 타픽과의 관계를 보여준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블을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널별로 상자 도표를 그리기 위한 코드는 우리가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러한 상자 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뉴스 카테고리별로 뉴스 기사의 각 토픽 배정 확률이 분포를 우리가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감마 값의 분포는 해당 카테고리의 주요 토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있는 요 세 번째 토픽이 가장 그 주요 토픽이라는 얘기고요. 이 사이테크에서는 네 번째가, 스포츠에서는 두 번째가, 월드에서는 첫 번째가 주요 토픽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우세한 토픽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토픽이 우세하고, 사이테크에서는 네 번째 토픽이 우세하고,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는 두 번째가 우세하고, 그 다음에 이 월드 카테고리에서는 첫 번째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토픽 1, 2, 3, 4가 결국은 이 우세한 토픽과 연관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첫 번째 토픽 같은 경우는 국제정세와 관련된 기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 같은 경우는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사고, 네 번째 토픽은 이 사이테크, 과학기술과 관련된 토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지금 토픽 모델링이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출하기로 한 4개의 토픽과 원래 뉴스 기사의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